지난 시간에 그 공부머리가 무엇인가, 왜 책을 안 읽었는데 공부머리가 좋은 아이가 있고 책을 많이 읽는데 안 그런 아이가 있는가, 이런 말씀 드렸죠. 근데 사실 공부머리 혹은 이 수학 능력, 사고력을 키우는 이 교육법은 당연히 늘 있어 왔습니다. 첫 번째로 가장 큰 것이 이거죠. 자기주도 학습. 자기주도 학습이라는 말은 생각해 보시면 굉장히 이상한 말입니다. 이게 원래 교육학에도 있는 용어예요. 자기주도 학습이라는 용어가. 근데 이게 어떤 용어냐면, 저 같은 어른이 예를 들어서 뭐 천체 물리학을 공부하고 싶어. 그러면 저 같은 어른은 학교를 안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커리큘럼을 짜서 그 커리큘럼을 수행해서 천체 물리학에서 어느 정도 이상의 어떤 지식을 습득해내는 것, 이게 사실 자기주도 학습입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자기주도 학습을 어떤 용어로 쓰냐면, 학생이 학교에서 자기 공부 자기가 하는 걸 자기주도 학습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상상을 가끔 하는데, 유럽 국가 뭐 핀란드나 뭐 독일 이런 데 가서 자기주도 학습 이런 얘기를 하면, 예를 들어 독일의 학부모님들이나 핀란드의 학부모님들이 어떤 굉장히 당혹스러워하지 않으실까. 약간 이게 자기주도 식사 같은 말이거든요. 우리 식사는 원래 자기가 하는 거잖아요. 자기가 하는 건데, 이게 자기주도 식사라는 말이 있으려면 모두가 스스로 밥을 안 먹을 때 누군가 스스로 밥을 먹으면, 오, 저 아이는 자기주도 식사를 하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이 자기주도 학습이란 말은 커리큘럼이 다 있고 그 커리큘럼을 수행하면 되는 학교 공부를 아이가 스스로 하는 것을 우리는 자기주도 학습이라고 부르니까 이게 굉장히 이상한 거죠. 이 자기주도 학습을 아주 철저하게 시키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가 어디냐면 핀란드예요. 이 얼마나 철저하게 시키냐면, 핀란드 교육의 기치가 뭐냐면 가르치지 않을수록 많이 배운다예요. 실제로 안 가르칩니다. 초등학교 교실을 들여다보면 되게 신기한 걸 목격할 수 있는데, 다큐멘터리 같은 거 찾아보시면요, 핀란드 초등학교 교실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두 학년이 한 클래스예요. 10명 한 클래스가 있는데 5명이 예를 들면 초2고 5명이 초3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근데 가르치려는 의지가 없는 거죠, 아예. 어떻게 다른 학년 아이를 한 반에 넣어놓고 그걸 가르치겠어요. 근데 이걸 왜 이렇게 하냐면, 사실은 뭘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냐면, 한 학년 어린 친구들은 한 학년 높은 학년들을 통해서 생활 태도를 배우는 거예요. 생활 태도를 배우는 거고, 높은 학년은 어린 학년 아이들을 돌보면서 이런 어떤 사회성을 기르는 거죠. 여기에 중점을 둔 겁니다. 그럼 수학 시간이 되면 어떤 광경이 펼쳐지냐면, 아이들이 교과서를 꺼내요, 자기가. 그런데 펼치는 페이지가 다 달라요. 어떤 애는 1학년 수학을 하고 있고요, 어떤 애는 3학년 수학을 하고 있고, 이런 식으로 다 다른 겁니다. 그러다 하다가 하나가 손을 들어요. 잘 모르겠어요. 그럼 선생님이 걔를 교실 뒤로 보내요. 뒤에 칸막이 뒤에 보조 선생님이 계세요. 보조 선생님이 걔한테 힌트를 하나 줍니다. 그래서 힌트를 하나 주고, 그 힌트를 줬음에도 기다렸는데 못 풀면 또 힌트를 하나 주고, 이런 식으로 해요. 풀면 다시 돌아가서 또 해요.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여기에는 어떤 게 있냐면, 사실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속도, 이게 안 중요하다는 게 기본 깔려 있는 거죠. 어떤 아이가 그 클래스에서 2학년인데도 불구하고 덧셈 뺄셈 못해. 지금 못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렇게 스스로 공부해서 알아서 넘어가면 덧셈 뺄셈 할 수 있게 되잖아요. 얘가 뭐 초등 6학년, 중학생이 됐는데 덧셈 뺄셈 못할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속도가 다르다고 보고 그냥 그렇게 스스로 넘어가게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가르치는 거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지진 같은 걸 공부한다. 그러면 우리 이제 교과서를 보고 막 설명하고 외우고 이렇게 하잖아요. 핀란드는 어떤 식으로 하냐면, 교과서 펼쳐, 지진 보이지? 덮어. 그리고 다 같이 학교 도서관으로 가요. 가서 지진에 관련된 텍스트를 흩어져서 읽어요. 그 뭐 조별로 나눠서 읽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또 무슨 미션을 주고 읽기도 하지만 어쨌든 가서 읽습니다. 그럼 그걸 한 일주일 정도 수업을 하고 나서 화산에 대해서 스스로 읽고 이해한 것을 일종의 발표하는 형태로 수업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교과서를, 제가 이런 말씀 드린 적이 있었어요. 교과서에서 화산을 달달 외워서 100점을 맞아도 화산을 알 수가 없다고. 하지만 이렇게 책으로 읽잖아요. 그러면 화산을 알 수가 있어요. 이런 식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하다가 이제 학년이 올라가면 이제 어떤 식이 되냐면, 시험 문제가 이렇게 나와요. 과학 시험이다 그러면 화산에 대해 논하시오. 끝나는 시험 문제가. 그러면 교과서를 읽고는 그걸 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교과서를 봐도
화산을 알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뭐라고 물어보냐면 우리는 왜 너 공부 많이 했어?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핀란드에서는 너 많이 읽었어? 이렇게 물어봅니다. 왜냐하면 화산에 대한 책을 최소한 3권은 읽어야 이게 완전히 하나의 형태로 이해가 되거든요. 왜냐하면 한 권만 읽게 되면 오해의 지점들이 생겨요. 그 맥락 때문에. 그 맥락에 갇혀 있는 부분 때문에 오해의 지점이 생기는데 한 3권 정도 읽으면 이게 상호 보완이 일어나면서 아, 화산 이런 거구나 하고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쓰는 거죠. 그럼 이 아이들의 언어 능력, 화산이라는 지식책을 한 고등학생 정도 됐을 때 그걸 한 3권 읽고 그걸 이해한 걸 가지고 글로 쓸 수 있는 이 언어 능력이 어느 정도 압도적일지는 이제 한번 생각해 보시면 바로 알 수 있죠. 우리나라 고등학생들 중에 이런 정도의 성인 레벨의 지식 도서를 읽을 수 있는 아이는 지극히 극히 일부입니다. 거의 없다고 보셔도 전교 단위에서 찾아야 돼요. 이런 정도 친구들은. 그런데 이런 식의 교육을 하고 있다는 거죠. 또 다른 또 훌륭한 세계적인 독서로 강한 민족 중에 하나가 유대인이죠. 유대인 이게 뭘로 되어 있냐면 독서와 하브루타로 되어 있습니다. 이 하브루타가 뭐냐면 사실은 제가 지난 시간에 참회 소년 말씀드렸죠. 인과관계로 사고하는. 이 하브루타는 뭐냐면 그런 인과관계로 타고난 기질이 인과관계로 사고하는 그런 아이들은 사실 확률적으로 그게 많을 수가 없어요. 이게 기질이니까. 특별한 기질이니까. 근데 하브루타는 뭐냐면 생활 문화를 통해서 인과관계로 사고하는 사람으로 길러내는 겁니다. 하브루타 기본이 이거잖아요. 아이가 질문을 던지면 네가 생각했을 때 그건 왜 그런 것 같니? 역질문을 던지는 게 하브루타의 기본이잖아요. 이게 뭐냐 하면 그게 맞는 말이든 맞는 답이든 아니든 아이가 스스로 인과관계로 계속 사고하게 만드는 거예요. 역질문을 통해서. 그래서 이 유대인 교육이라는 것은 인과관계로 사고하는 인간을 만들어서 그 사람에게 책을 읽게 만드는 거죠. 이걸 통해서 우리 흔히 공부머리라고 부르는 사고력 그리고 이 수학 능력을 끌어올리는 그런 교육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는 정반대로 하잖아요. 우리는 학교에서도 그렇고 학원에서도 그렇고 아이한테 지식을 주입하는 식으로 공부를 하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학습 능력이나 수학 능력, 언어 능력, 공부머리 이런 것과 상관없이 그냥 주입하는 형태로 학습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오늘의 주제 이제 드디어 넘친 부분을 끝냈어요. 오늘의 주제는 좋은 독서 습관, 나쁜 독서 습관에 대한 겁니다. 일단 좋은 독서 습관, 나쁜 독서 습관의 기준이 필요하겠죠. 근데 그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우리 아이 누워서 책 읽어요. 우리 아이는 화장실 가서 책 읽어요. 이렇게 읽으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뭐 식탁에서 책 읽어요. 밥 먹을 때 책 읽어요. 뭐 이런 말씀 많이 하시는데 사실 독서 습관이 좋다 나쁘다 할 때의 기준이 뭐냐면 독서라는 현상이 실제로 일어나는데 방해가 되느냐 아니냐 이겁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독서라고 하면 글을 이렇게 쭉 읽으면 독서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글을 쭉 읽었으나 독서가 아닐 수 있어요. 어떻게 아닐 수 있냐면 읽고 이해하는 현상이 발생하지 않으면 독서가 아닌 거예요. 자, 좀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독서라는 현상이 발생하는 것은 아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책을 한 번 읽었을 때 기준 놓고 봤을 때 이런 거예요. 책을 읽다가 한 10페이지, 12페이지 넘어가는데 갑자기 정신을 잃게 되는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정신 차려보면 150페이지, 200페이지 넘어가 있죠. 시간 1시간 반 지나 있고. 이게 독서라는 현상이에요. 이게 뭐냐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 생각이 있잖아요. 글을 읽는다는 것은 글의 그 작가의 생각을 내 머리로 재생하는 겁니다. 글을 읽는 묵독의 과정을 생각해 보시면 재생하는 건데 처음 재생하게 되면 이게 안 맞아요. 안 맞으니까 처음 보통 책을 읽을 때 도입부에서 뻑뻑한 느낌이 들죠. 특히 뭐 지식도서 같은 거 읽으면 낯선 용어들 나오고 그러면 이게 싱크로가 안 되고 계속 뻑뻑해져요. 근데 읽다가 보면 이제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이야기책이 이제 제일 쉬운 독서니까 이야기책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처음에 이제 주인공이 어떤 상황에 처했고 정보들이 막 쏟아져 나오면 뻑뻑하다가 이게 어느 정도 정보가 수집이 되고 이 주인공한테 감정이입이 딱 되는 순간 어떻게 돼버리냐면 내 사고와 이 글의 사고가 하나가 돼버려요. 싱크로가 딱 맞아버려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갑자기 정신을 잃는 듯한 주변이 다 사라지고 제가 글자를 읽고 있다는 인지도 사라지는 현상이 발생하죠. 이게 독서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 독서라는 게 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책이 재미없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재밌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 이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책이 재미없다는 건 뭐냐면 독서 현상이 발생하지 않은 거예요. 독서 현상이 발생하지 않았는데 책을 재밌게 읽을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없어요. 저도 만약에 제가 전혀 관심이 없는 어떤 분야의 책을 읽으라고 하면 아마 그 책을 못 읽을 거예요. 왜냐하면 재미가 없으니까. 이렇게 독서 현상이 발생하는데 방해가 되면 나쁜 독서 습관인 거고요. 독서 현상이 발생하는데 발생을 강화시켜주면 좋은 독서 습관인 겁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한번 볼게요. 반복 독서는 좋은 독서 습관일까요? 아닐까요? 이거 이제 영유아기 자녀들을 두신 분들 많이 경험하시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똘똘아, 읽고 싶은 책 뽑아. 그럼 애가 뽑아오면 어떻게 하세요? 야, 이건 어제도 읽었잖아, 딴 책. 이런 거 많이 하시잖아요. 이게 사실 얼마나 광범위하게 벌어지고 있냐면 그 교육 관련된 커뮤니티나 맘카페 이런 데 들어가 보면 이 고민 진짜 많이 올리세요. 우리 애는 책 읽자 그러면 맨날 똑같은 책만 가져온다고. 그래서 막 이런 댓글이 달립니다. 그래서 저는 읽은 책에 스티커를 붙여둬요. 그래서 스티커를 붙인 책을 못 갖고 오게 하는 거죠. 또는 그 한 번 읽은 책은 뒤집어서 꽂아놓는다. 이런 식으로 표시해서 못 갖고 오게 하고 아이가 너무 원할 경우에는 이런 경우도 있어요. 저는 2번까지만 읽어줍니다.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 반복 독서는 그냥 공인된 천재들의 독서법이에요. 이게 이름도 있거든요. 서구 사회에서는 그 천재적인 수학자이자 철학자인 라이프니츠가 이 독서법을 강력하게 주장해서 같은 책을 여러 번 읽어야 된다. 이걸 강력하게 주장해서 서구에서는 라이프니츠 독서법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사실 뭐 라이프니츠가 자기가 이름을 붙였지만 실제로 지적으로 위대한 성취를 거둔 위인들을 한번 봐보세요. 이 반복 독서에 심취하지 않았던 위인이 없어요. 세종대왕 같은 경우 백독백습 100번 읽고 100번 베껴줬고 그리고 외워버리는 거죠, 한마디로. 그리고 뭐 공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공자는 그 가죽끈이 떨어질 때까지 그 책을 읽어야 된다 이런 말을 했고 사실 세수가 없습니다. 이 반복 독서는. 그럼 우리 아이가 그 반복 독서를 했을 때 어떤 현상이 발생하느냐. 일단 반복 독서를 한 아이들은 기본적으로 책을 굉장히 좋아하게 됩니다. 이게 일단 자기도 모르게 일단 내면화가 되는 건데 이야기의 구조가 내면화 돼버려요. 심지어 이게 한 100번 정도 읽어버리잖아요. 어느 정도까지 내면화가 되냐면 문장의 진행까지 내면화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 있어요. 초등학교 한 2학년 정도 된 애가 처음 글을 써봐요. 처음. 근데 주제를 줬는데 보통 2학년이면 400자 정도 씁니다. 요즘은 400자도 못 쓰는 친구들 굉장히 많아요. 근데 예전에는 어떤 경우가 많았냐면 어떤 아이들이 가끔 있었냐면 6명 클래스면 한두 명 꼭 있었어요. 400자를 줬는데 2000자를 쓰는 거예요. 2000자 쓰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애들 다 갔어 이미. 자기 계속 쓰고 있어. 저는 다음 수업을 해야 되는데 애는 계속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똘똘아 집에 가서 써 이제 그만 쓰고 수고했어. 그러면 애가 뭐라고 하냐면 나 보세요. 아직 안 끝났어요. 쓰는 거예요. 자기가 거기 빠져서. 근데 그게 처음 쓴 글이야 그게 근데 그렇게 쓴 글을 보잖아요. 깜짝 놀라요. 문장 흐름이 물 흐르듯이 흐르는 거야. 그리고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보통 이제 아이들 글 쓰라 그러면 상황에 잘 못 들어가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게 그림으로 펼쳐지지가 않아. 글을 읽었을 때. 근데 이런 친구들은 읽으면 따옴표 막 이렇게 써가면서 그 상황으로 들어가게, 그 상황이 그려지게 써요. 그리고 문단을 배운 적도 없는 아이가 문단 개념에 딱딱 맞게 문단 나누기를 하지 않았을 뿐 그렇게 쓰는 거예요. 그런 아이들의 부모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말도 마세요. 얘 어렸을 때 무슨 책 좋아해서 표지가 떨어지고 막 그래서 3번, 4번 똑같은 책을 사줘야 됐다는 거죠. 이렇게 반복 독서의 경험이 있던 아이들은 글의 흐름 자체가 내면화돼 버립니다. 그래서 굉장히 원활한 아주 놀라운 그런 글쓰기의 능력을 발휘하는데 이 글쓰기의 능력을 발휘한다는 것은 단순히 글을 잘 쓴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 지적인 활동, 학습은 기본적으로 입력과 출력으로 이루어지잖아요. 우리 오지선다에서 문제를 찍는 것은 출력 방식 중에 가장 낮은 단계의 출력입니다. 가장 높은 단계의 출력이 뭐냐면 자기 안에서 글을 끄집어내서 그걸 쓰는 거예요.
이게 가장 높은 단계의 출력인데 글을 잘 쓴다는 것은 곧 바꿔서 말씀드리면 이 출력 능력이 굉장히 출중하다는 뜻이죠. 그래서 반복 독서, 아이가 같은 책을 계속 막 100번, 200번 갖고 오면 기쁜 마음으로 읽어주셔야 됩니다. 절대로 이거 말리시면 안 돼요. 이걸 말리는 것은 아이가 스스로 똑똑해지겠다는데 부모님이 태클을 거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절대 말리시면 안 된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로 독서 편식. 같은 분야의 책만 읽는 아이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어린 친구들 같은 경우는 뭐 공룡책만 계속 읽는다거나 아니면 좀 크면 판타지 동화만 읽고 이런 경우, 이런 식으로 독서 편식, 이건 좋은 독서 습관일까요? 아닐까요? 저는 독서 편식이라는 말을 만든 사람을 찾고 있어요. 아직 못 찾았어요. 너무 많이 쓰고 있어서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이 독서 편식이라는 말은 우리나라에만 있는 말입니다. 편식, 음식은 편식을 하면 안 되죠. 이 편식은 음식에 쓰는 말이에요. 독서는 음식이 아닙니다. 독서는 문화죠. 생각해 보시면 우리 어른들도 부모님들 그 문화생활 할 때 균형 잡히게 골고루 하십니까? 뭐 하루는 피트니스를 하고, 하루는 뭐 미술관 가고, 하루는 가야금 막 듣고 막 이렇게 안 하시잖아요. 하고 싶은 거 하시잖아요. 문화생활은 당연히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겁니다. 솔직히 말해서 하고 싶은 걸 해도 어떨 때도 많아요. 등록해놓고 해보니까 힘들어. 그럼 안 갈 때도 많잖아요. 이 독서는 문화입니다. 이게 독서 편식이라고 부르면 안 되고 독서 취향이라고 불러야 돼요. 생각해 보시면 독서 취향 없이, 그러니까 이 편식 행위가 없이 책을 읽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좀 이상한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그 시기에 집중적으로 관심이 가는 분야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 편식을 할까요, 안 할까요? 아마도 제가 만약에 객관적으로 이렇게 놓고 보면 세상 편식쟁이에요. 저는 이게 천체물리학에 한번 빠졌을 때는 2년 내내 천체물리학 책만 읽었었어요. 물론 간간히 이제 다른 책도 읽긴 읽지만 주 독서를 놓고 보면 한 분야의 책만 읽게 된다는 거죠. 심리학에 빠지면 심리학 책만 읽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게 지금 관심이 가니까. 원래 이렇게 가는 거, 원래. 이거 없이, 자, 봐보세요. 이 독서 편식이라는 말은 균형 잡힌 독서를 해야 된다는 건데, 이런 거죠. 어떤 초등학교 5학년 여자아이가 있어요. 하루는 동화책을 읽었어. 근데 그 다음날 되더니 애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제 동화책을 읽었으니 오늘은 한국사 책을 읽을게요. 한국사 책을 읽고, 그 다음날이 되더니 아이가 동화책과 한국사 책을 읽었으니 오늘은 과학책을 읽겠습니다. 이렇게 책을 읽는 아이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아이의 뒷모습을 보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무섭지 않으세요? 이런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독서 편식이라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현실에 실존할 수 없는 어떤 롤모델을 만들어 놓고 균형 잡힌 독서를 해야 된다는 미명하에 그걸 강요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공룡책을 좋아하는 어떤 아이의 공룡책을 뺏고 이야기책을 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독서는 재미가 중요하다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재미있을 때 적극적인 독서를 할 수가 있어요. 그 적극적인 독서를 할 때 독서의 질이 높아지는 거예요. 이게 내 관심, 내 흥미가 없으면 어떻게 되냐면 불꽃이 꺼져버립니다. 그 책을 어떻게 읽게 되냐면 책은 책이고 나는 나고 이런 내용이구나 이렇게 읽게 돼요. 내가 관심이 갖는 책을 읽게 되면 책과 나의 거리가 밀착돼요. 그 아이가 공룡책을 읽을 때 완전히 정신을 잃는 거죠. 그 실제로 이게 얼마나 효과가 좋은지는 공룡책 좋아하는 꼬맹이들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한 7살, 8살 된 공룡 좋아하는 꼬맹이들 보면 공룡 이름 다 깨잖아요. 엄청난 일이거든요. 사실 그 나이 때 아이가 할 수 없는 지적 행위를 해내고 있는 거예요. 공룡 이름 다 깨고 지질시대 막 트라이아스기, 뭐 쥐라기, 백악기 이런 거 막 깨잖아요. 이 공룡은 등짝에 이런 게 있는데 이게 왜 있고 막 이런 거 다 알아요. 이게 생각해 보시면 7살, 8살짜리가 할 수 없는 정도의 정보를 처리하고 있는 거예요. 독서를 통해서. 근데 이런 처리를 해본 아이가 교과서를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학교 공부를 할 때 교과서를 딱 펼쳤을 때 그 교과서의 정보량이 이 아이한테 어떻게 느껴지겠냐 말이죠. 근데 이런 경험이 없는 아이가 교과서를 펼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사실 독서 편식은 청소년이 되면 또 그런 것도 있어요. 기획 독서라 그래서 일부러 시켜, 일부러.
웃기지 않아요? 우리 어렸을 때는 야 공룡책만 읽으면 안 돼, 막 이거 읽으면 안 돼 이렇게 뺏어놓고 청소년 되면 또 기획 독서라 그래서 한 분야의 책만 또 읽혀. 자, 그래서 물론 뭘 걱정하는지는 저도 잘 압니다. 공룡책 읽다가 애가 막 커서도 계속 공룡책만 읽으면 어떡해, 이런 생각이 드시잖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저는 우리 애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공룡책만 계속 읽었으면 좋겠어. 그래서 막 커서도 공룡책 읽고. 저는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이렇게 어려서도 하던 것을 커서도 하는 사람을 우리 보통 위인이라고 불러요. 이 어려서도 하던 것을 커서도 하면 그 분야에서 엄청난 성과를 낼 수밖에 없어요. 이게 빨리 진로를 찾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근데 저도 그렇고 대부분 우리 아이들도 그렇고 위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길어봐야 1년이 길어봐야 1년이 지나잖아요. 그럼 관심이 자연스럽게 딴 데로 넘어가요. 그 독서는 원래 이렇게 확장되는 거예요. 어떤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그 분야를 읽다가 그 분야의 어떤 지점을 넘어서면 확장되고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독서 편식은 편식을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안 하면 좀 걱정을 하셔야 돼요. 쟤는 도대체 책을 읽는 동력이 뭘까? 이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다독은 좋은 독서일까요? 아닐까요? 책을 많이 읽는 거. 당연히 좋은 독서입니다. 근데 제가 다독 얘기를 잘 안 해요. 왜 안 하냐면 다독이 좋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왠지 부모님들께서 똘똘아 오늘부터 하루에 5시간씩 책을 읽어보자 막 이렇게 하실까봐 사실 잘 얘기를 안 하는데, 다독은 목표를 설정하고 거기로 달려갈 수 있는 어떤 지점이 아니에요. 다독은 책을 좋아하고 읽다 보면 가닿게 되는 어떤 지점입니다. 자,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언어 능력이 낮잖아요. 그러면 책을 읽을 때 집중력 지속 시간이 짧아요. 당연하죠. 글을 읽고 이해하는 게 힘드니까. 짧습니다. 그리고 읽을 수 있는 책의 수준도 낮아요. 근데 언어 능력이 높잖아요. 그러면 집중력 지속 시간도 길어져요. 왜냐하면 책을 읽고 이해하는데 별로 안 힘드니까. 그리고 읽을 수 있는 책의 수준도 높아집니다. 자, 그럼 다독이란 건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책을 좋아하잖아요. 그럼 읽겠죠. 읽으면 언어 능력이 올라옵니다. 언어 능력이 올라오잖아요. 그럼 더 많은 책을, 더 수준 높은 책을 읽을 수 있어요. 그럼 이렇게 읽으면 또 언어 능력이 올라오겠죠. 언어 능력이 올라오면 또 더 많은 책을 읽을 수 있게 돼요. 이러다가 어떤 임계를 넘어선 것, 이게 다독이에요. 근데 예를 들어서 30분 정도 집중력을 지속할 수 있는 어떤 아이에게 똘똘아 오늘부터 5시간 책을 읽어보자, 이러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30분은 읽을 수 있어요. 30분이 넘는 순간 아이는 탈진 상태에 들어가요. 더 이상 읽을 수 없어요. 그러면 나머지 4시간 반은 어떻게 되냐면 책을 들고 있으나 읽고 있지 않은 어떤 상태에 빠지게 돼요. 이렇게 되면 그 다음날 오늘 책 읽을 시간이야? 라고 얘기하면 아이가 무슨 생각이 드냐면 그 고통스러웠던 4시간 반이 떠오르는 거죠. 책이 싫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할 수 있는 만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이가 고통스러움을 느끼기 전에 끝내는 것. 독서 교육의 예술은 저는 언제 그만둘 수 있느냐, 언제 멈출 수 있느냐라고 생각해요. 넘어서는 순간 망가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다독이 좋다고 해서 다독을 강요한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가 책을 좋아해서 책을 읽다 보면 가닿게 되는 지점이니까 이걸 명확하게 인지를 하셔야 아이한테 그런 식의 잘못된 독서 지도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속독. 초등 단계에서 독서 습관이 나쁘다. 사실 초등뿐만 아니고요. 독서 습관이 나쁘다 했을 때 99.9%이 속독이에요. 속독을 하는 친구들은 정말 놀랍게 언어 능력이 아무리 책을 읽어도 안 올라와요. 근데 이게 좀 착시가 있습니다. 속독하는 아이들이 굉장히 똑똑한 경우가 많거든요. 이게 그래서 어떤 느낌이 드냐면 속독이 좋은 독서법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걔들 똑똑하니까. 근데 여기 어떤 부분이 있냐면, 자, 속독을 하는데 똑똑한 친구들은 속독에도 몇 가지 유형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책을 읽기 싫어서 하는 속독이 있습니다. 나 읽었어! 이렇게 하는 이런 속독이 있고, 또 한 유형의 어떤 속독이 있냐면, 저는 이거를 회 뜨면서 읽는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기승전결의 중요한 사건들만 캐치하면서 읽는 애들이 있어요. 자, 봐보세요. 초3짜리 애가 기승전결을 캐치하면서 읽어요. 얘는 똑똑한 아이일까요? 아닐까요? 기본적으로 똑똑한 아이예요. 그러니까 어떠냐면 처음 언어 능력 평가를 해보면 제 또래보다 되게 높게 나옵니다. 근데 문제는
책을 아무리 읽어도 이 상태에서 올라가지 않아. 그러니까 사실은 똑똑한 아이가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제 하도 그렇게 속독이 안 고쳐지면 제가 그렇게 얘기해요, 아이한테. 그냥 너 책 읽지 말고 공부해, 그냥. 어차피 쓸데없이 읽고 있는데 뭐해? 공부해,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예요. 사실 속독이라는 행위 자체는 소용이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오히려 멈춰서서 생각을 많이 하고 깊게 들여다보는 독서가 훨씬 더 효과가 좋아요. 제가 지난 시간에 왜 책을 안 읽었는데 어느 높은 유형 중에 이해가 안 되면 못 넘어가는 애들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슬로우 리딩이에요. 왜 우리 책을 읽다 보면 그럴 때 있잖아요. 일단 어떤 설명이 나왔는데 분명히 앞에 맥락에서 이어지는 설명이야. 근데 이게 너무 생소해. 이럴 때 있죠. 그럼 다시 돌아가야 돼요. 그것이 생소하지 않은 지점까지.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죠. 그냥 계속 읽죠. 이것도 일종의 새는 독서인 거예요. 5가지 독서 습관에 대해서 들여다봤는데 다음 시간에는 슬로우 리딩에 대해서 좀 자세히 들여다볼게요. 왜냐하면 슬로우 리딩이 지금 한 학기 한 권 읽기 같은 경우가 이제 대표적인 학교에서 하고 있는 대표적인 슬로우 리딩인데 슬로우 리딩을 왜 하는 것이고 이게 도대체 뭔지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다음 시간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